무너질 뻔한 나폴리를 살린 것은 바로 김민재의 압도적인 수비력 그리고 도움 능력이었습니다. 김민재가 어시스트까지 기록한 레체전 후토크 해보겠습니다. 자, 한국 시간 8일 새벽 이탈리아 레체에 있는 스타디오 꼬미날레 비아 델 마레에서 세리아 29라운드가 열렸습니다. 나폴리와 레체의 경기였고요. 원정팀 입장이었던 나폴리가 2대1로 어려운 승리를 거둔 그런 경기였습니다. 앞선 28라운드에서 AC밀란에 0대4로 대패한 바 있는 나폴리, 연패 흐름을 끊는데 성공했습니다. 주전을 총출동시킨 나폴리가 전반 18분 선제골을 만들었는데 김민재가 어시스트를 기록했어요. 좀 구체적으로 봐야겠죠? 프리킥 공격 후에 흘러나온 공을 김민재가 잡았는데 김민재가 약간 오른쪽 측면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동료에게 공을 주고 측면으로 벌리는 김민재가 다시 동료들을 거쳐서 공을 이어받았어요. 얼떨결에 이제 윙어 같은 자리에서 공을 잡게 된 김민재가 상대 수비 한 명을 드리블로 제치고, 그러니까 완전 돌파한 건 아니지만 수비를 달고 뛰다가 오른발로 크로스를 했고요. 이 칼 크로스를 조반니 디로렌토가 머리로 마무리하면서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그 흔히 말하는 런닝 크로스. 한국 그 측면 자원들이 좀 어려워한다고 알려져 있는 기술이 런닝 크로스 아닙니까? 김민재가 런닝 크로스를 정확하게 연결하면서 득점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것이 김민재의 2호 도움이고요. 전반기엔 도움이 없고 골만 2개 있다가 후반기엔 지금 골 없이 도움만 2개 있는 상태죠. 지난번 도움이 아마 크레모네스의 상대로 나왔을 텐데 김민재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제 공격에 가담해서 머리로 했나? 그 흐르는 공을 오시멘이 밀어넣어서 도움이 된 거였거든요. 이번에는 진짜로 의도한 도움으로써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레체가 반격을 했는데요. 후반 7분 멀리서 올라온 공을 헤딩 경합 후에 혼전으로 이어갔는데 장드리라는 선수가 날린 헤딩슛이 골대 맞고 튕겨 나왔지만 이어진 땅볼 경합에서 김민재의 파트너 센터백 라흐마니가 넘어지면서 제대로 공을 이제 간수를 못했어요. 이 틈을 타서 디프란체스코가 재빨리 공을 밀어 넣었습니다. 사실 레체 경기력이 상당히 괜찮았고 나폴리가 고전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 지는 거 아니야? 연패 아니야? 라는 좀 우려가 있었는데 후반 19분 나폴리가 행운의 결승골로 결국 승리합니다. 크바라치엘리아 힐패스를 받은 마리오 후이의 크로스, 정말 모처럼 왼쪽에서 이 두 선수의 콤비네이션이 나왔는데 좋은 타이밍에 공이 올라오자 수비수 갈로가 공을 잘 걷어내지 못하고 허벅지에 공이 튀겼어요. 이것을 팔콘의 골키퍼가 잡지 못하고 손바닥 사이로 흘리면서 결국 레체가 실점을 했습니다. 이렇게 행운의 상대 자책골로 득점한 나폴리가 결국엔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김민재 선수의 개인적인 활약 좀 자세히 보죠. 김민재 선수 이날 어시스트만 한 게 아닙니다. 김민재 선수의 세부 기록을 토대로 우리가 흔히 보는 후스코어드가 산출한 평점 보이십니까? 무려 8.2점이에요. 경기 최우수입니다. 센터백이 8.2점 나오는 거, 물론 이날은 공격 포인트가 있긴 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시즌 중반 정도에 정말 압도하던 그 김민재 퍼포먼스가 이날은 좀 돌아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밀란전에 이어서 나폴리는 중원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압도하거나 앞선 경기들처럼 로보트카가 빌드업을 쫙쫙 해줘서 김민재가 편하거나 이런 경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김민재에게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경기였고 좀 철기둥 괴물로서의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만 팀이 패배를 면할 수 있는 그런 경기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반 29분 레체 간판 미드필더 모언텐 슐만이 날카로운 스루 패스를 나폴리 수비 배후로 전달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게 레체가 압박을 세게 했기 때문에 나폴리가 빌드업이 잘 안되고 자주 끊겼거든요. 그러면서 반대로 말하면 레체 입장에서는 앞에서부터 패스를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김민재가 슬라이딩 태클 형태의 그런 가로채기로 상대 득점 기회를 잘 저지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대표적인 장면을 하나 말씀드린 거고요. 스탯으로 보면 김민재는 볼터치 116회로 경기 2위, 1위는 저기입니다. 라흐만이었습니다. 라흐만이 김민재, 로보트카 중에 한 명이 늘 1위 하죠. 그리고 패스 성공률은 89%, 도움 1회 말씀드렸죠. 그리고 드리블 성공 1회 등의 공격적으로 준수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돋보인 건 헌신적인 플레이에 대한 기록과 수비 기록입니다. 공중볼 경합이 굉장히 잦은 경기였어요. 레체가 좀 투박하게 뻥뻥 찼기 때문에 김민재가 혼자 공중볼 경합에서 무려 7회 승리하면서 아주 독보적인 수치를 남겼습니다. 상대 공격진 전원의 선발 교체 통틀어서요. 공중볼 승리 획수를 모두 더해도 단 1회였어요. 김민재 7, 상대팀 다해서 1, 그리고 김민재의 파트너 센터백 라미르 라흐마니도 단 1회였습니다. 김민재가 다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태클 성공 3회, 걷어내기 3회 모두 경기 공동 1위고 가로채기도 1회 기록했습니다. 자, 김민재가
공격 쪽, 또 빌드업 쪽의 스탯이 팀 내 1위가 아닌데 수비 스탯이 1위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가 이번 시즌 나폴리 경기 많이 봤으니까 이제 알죠? 나폴리 플레이가 잘 안 되면, 뜻대로 경기가 안 되면 이런 스탯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폴리가 하고 싶은 플레이가 잘 되면 뭐 애초에 수비할 일이 잘 없어지기 때문에 빌드업 쪽 수치만 쫙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이날처럼 수비 스탯이 높은 거는 고전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나폴리가 지지 않고 버틴 것은 김민재 덕분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런 경기입니다. 사실 김민재 선수 개인적인 몸놀림이 아주 프레시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여전히 한국을 오가고 또 나폴리에서 굉장히 많은 경기를 소화한 그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좀 뛰는 게 힘에 붙여 보이는 그런 질주들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집중력, 그리고 조금 피로해서 떨어졌지만 여전히 상위권의 그런 시체 능력을 바탕으로 버텨낸 김민재였습니다. 경기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면요. 나폴리가 물론 이기고 연패를 면한 것은 좋지만 그 밖에 여러 가지 요소를 볼 때는 상처가 굉장히 크게 남은 뒷맛이 좋지 않은 승리였습니다. 일단 이날 나폴리 라인업이 거의 주전이었다는 것을 좀 상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이 하위권 경기 전 16위였던 레체 상대로 주전을 최대한 투입했어요. 이해할 수 있는 바는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나폴리는 전반기에도 레체 상대로 무승부에 그쳤어요. 나폴리의 전반기 성적 기억나시죠? 월드컵 전에 딱 2무승부 빼고 다 이겼거든요. 근데 그 2무승부 중에 하나를 홈에서 레체 상대로 당했기 때문에 이번 레체 원정 경기는 어려운 경기라는 거는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레체라는 팀의 이번 시즌 전적을 보면 레체는 하위권이지만 특이하게 강팀을 굉장히 잘 괴롭혀요. 레체가 강팀 상대 전적과 자기랑 비슷한 하위권 상대 전적이 비슷합니다. 애초에 좀 상대를 괴롭히는 데 특화되어 있고 골을 넣을 플랜이 부족한 팀이다 보니까 누굴 만나도 엄대엄이라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상위권에 있는 아탈란타를 잡은 적도 있고 밀란이나 나폴리와 로마 이런 팀들과 무승부를 거두기도 하고 상당히 좀 상위권 킬러다 이런 면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팔리티 감독이 이번 경기에 주전을 풀 투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를 허투루 볼 수 없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주전 풀 투입이 맞을까요? 이날 경기력을 보면 주전을 투입해서 그래서 나폴리가 정상적인 경기를 해서 이겼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레체의 강한 전방 압박이 굉장히 고전했고요. 전반전에는 그나마 나폴리가 7대4로 슛을 더 많이 했는데 후반전 들어서 레체가 더욱더 체력적인 양상으로 몰고 가자 나폴리는 고전을 더욱 심하게 했어요. 나폴리가 후반전에 슛 2개 했고요. 레체가 7개 했어요. 그래서 경기 전체적인 슈팅 기록을 보면 레체가 오히려 앞섭니다. 나폴리가 정말 많이 고생한 경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겼냐? 레체는 원래 이런 팀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5경기, 나폴리전 앞둔 5경기에서 무득점 5연패였거든요. 상대방을 괴롭히기만 하지 이기지를 못해요. 이게 이번 시즌 레체의 큰 한계예요. 좋은 공격수가 없습니다. 미드필더는 아주 수비력 좋은 슐만 같은 선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나폴리 입장에서도 상대의 전력이 그렇게 까다롭지만 못 이기는 팀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체력 안배를 할 수도 있었던 경기라고 보이거든요. 하지만 스팔리티 감독은 그러지 않고 주전을 풀투입했다. 그리고 그것이 경기력에 반영되어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라는 결론이 나는 겁니다. 자, 나폴리는 앞선 밀란전에 이어서 레체전까지 주전이 거의 투입되면서 힘을 좀 많이 뺀 상태인데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앞으로 좀 어려운 일정이 이어집니다. 13일 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16일 엘라스 베로나와의 세리에아, 19일 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그리고 24일에는 유벤투스 원정으로 치른 세리에아까지 이번 레체전을 포함해서 5경기 동안 3, 4일 간격으로 계속 좀 어려운 일정을 치러야 하고 그 사이에는 단 2판만으로 승부가 결정되는 그리고 현재 세리아 우승이 거의 확실시되는 가운데 유일한 팀의 목표인 챔피언스리그가 걸려있거든요. 근데 챔피언스리그 8강을 앞두고 상대가 레체인데 왜 로테이션이 별로 안 돌렸는가? 상당히 좀 의아한 부분입니다. 일단 그 의아한 부분 때문에 어떤 타격이 있었느냐? 이것은 선수들을 좀 주전을 많이 써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일단 시메오네 선수가 다쳤어요. 조바니 시메오네,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시메오네 감독의 아들인 시메오네가 이번 시즌 상당히 쏠쏠한 슈퍼쇼커 공격수로서 많이 골을 넣어줘 왔죠. 그런데 이날 교체 투입했는데 투입한 지 얼마 안 돼서 햄스트링을 붙잡고 절뚝거리면서 빠졌습니다. 햄스트링 부상이 보통 결장기간이 크지 않지만 아마 밀란과의 8강 1, 2차전은 못 뛰지 않을까? 라고 전망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게 왜 문제냐? 오시멘 이미 빠져있죠? 그리고 시메오네까지 빠졌다. 그럼 남은 공격수가 라스파돌이 한 명입니다.
원래 스트라이커를 3명 보유하고 있다는 건 원톱 쓰는 팀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 라스파도리는 좋은 공격수예요. 하지만 스팔레티 감독이 전반기에 오시멘 대신 선발로 자주 나와서 굉장히 잘해줬던 이 라스파도리를 후반기에 기용을 거의 안 했어요. 기억나시죠? 후반기 시작하자마자 좀 인테르에 지고 좀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지니까 라스파도리를 거의 안 쓰고 오시멘을 김민재와 더불어서 매경기 풀템 가깝게 썼거든요. 이 점이 이제 와서는 라스파도리의 컨디션 하락이라는 좀 안 좋은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체와의 경기에서 모처럼 선발로 뛴 라스파도리가 영 감각이 안 올라온 모습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오시멘과 시메오네가 없고 라스파도리는 감각이 떨어져 있다? 공격면에서 상당히 타격이 큽니다. 또한 이날 교체 투입된 은돈벨레가 경고를 받은 게 좀 타격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면 은돈벨레가 시즌 5번째 경고를 받으면서 다음 경기 못 나오게 됐어요. 맨날 교체로 뛰면서 경고를 5개나 언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5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가오는 세리에 경기가 2차례 밀란전 사이에 있는 베로나전이거든요. 이 베로나전이 진짜 레츠전 안 했지만 이번만큼은 꼭 로테이션을 돌려서 꼭 비주전 선수를 대거 투입해야만 하는 그런 경기였을 텐데 하필 그날 은돈벨레를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미드필더 로테이션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레츠전을 통해서 부상과 경고 이런 전력상의 손실이 확실히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좀 아쉬운 경기였어요. 자, 요즘에 나폴리가 A매치 휴식기 이후에 주전들을 풀투입하고 있다. 이게 좀 아쉽다는 말씀 드렸는데 나폴리 경기에 바로 이어서 이제 밀란이 엠폴리와 경기를 시작했거든요. 제가 스토크를 찍고 있는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선발 라인업만 봤습니다. 밀란은 많이 쉬어요. 하파엘 레앙, 그러니까 나폴리로 치면 크바라첼리아라고 칠 수 있는 그런 선수죠. 지난 나폴리와 밀란의 맞대결에서 2골을 얻었던 선수. 레앙도 쉬고요. 최전방에 올리비에 지루도 쉽니다. 한 5자리 정도의 로테이션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리그에서 보면 나폴리는 사실 레츠전 저도 순위엔 상관이 없었어요. 이미 우승을 거의 확정한 상태니까. 반면 밀란은 4위에 들기 위해서 그 근처에 있는 팀들과 정말 치열한 투쟁 중인데도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감독의 운영법의 차이와 마인드의 차이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죠? 밀란의 피올리 감독은 챔피언스리그에 비중을 좀 두고 리그와 챔피언스리그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로테이션을 택했습니다. 근데 스팔레티 감독이 택한 방법은 선수 갈아넣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됩니다. 뭐냐면 나폴리 입장에서는 현재 성적도 사실은 기대치를 상회한 거잖아요. 시즌 시작하기 전에 나폴리가 챔스 8강 가고 세리아 우승한다고 말해봐요. 둘 다 한 적이 없는 그런 성과예요. 21세기에. 엄청난 성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도 이미 나폴리는 엄청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시즌 말 4, 5월을 대비하기 위해서 1, 2, 3월에 힘을 뺀다거나 이런 거는 스팔레티 감독이 생각할 수가 없었겠죠. 가능한 한 선수들이 버텨줄 때까지 전력을 무조건 다 하고 그래서 최대한 성과를 내고 퍼지면 그때 어쩔 수 없는 거죠. 퍼지기 전에 이미 성과를 이렇게 많이 내놨으니까 뭘 할 수 없고요. 다만 시즌 전반을 볼 때는 그 말이 맞아요. 1, 2, 3월을 볼 때도 오시멘 김민재 등을 갈아 쓴 게 그 말이 맞는데 A매치 휴식기 직후 그러니까 3월 말 4월 초 바로 요 2경기만큼은 조금은 휴식을 줬어야 하지 않을까. 그동안의 운영 원칙을 좀 버리고 후보들을 좀 대거 투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드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스팔레티 감독이 이번 시즌 전반적으로 김민재 선수와 굉장히 좋은 합을 맞추면서 잘해주고 있다는 거 우리 모두 아는 바죠. 스팔레티 개인으로서도 최고의 시즌이 될 겁니다. 세리에 우승을 그렇게 못 해봤거든요. 하지만 막판 요 2경기는 나중에 이번 시즌을 돌아볼 때 후회되는 경기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레체전에서 힘을 좀 뺐지만 다가오는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이기면 되는 거죠. 이기면은 이런 제가 후회할 수 있다, 좀 실수일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은 다 괜한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밤에 세리아 경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 열리는 밀란과의 경기까지는 좀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주전 선수들, 김민재를 비롯한 나폴리 선수들이 잘 회복하고 밀란전에서 좋은 승부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